네, 우리 이제 노동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제한은 마지막이고요.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통해서 규율되고 있는데, 이 노동조합들이 단결하고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하고 이런 모습들을 노동시장론적으로 풀어낸 이론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절 넘어와서요. 노동조합에서 던롭의 노사관계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읽어보면 던롭의 시스템 이론은 노사관계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경영자, 그 조직,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정부, 기구에 의해 구성되고 이들 관계는 기업의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 제약, 각 주체 세력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즉, 3주체 3여건에 의해서 노사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3주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가지 주체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정부가 있고요. 정부 기구들이 있고요. 노동 관계를 담당하는 노동부나 이런 기관이겠죠.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경영자 이렇게 3주체의 세력 관계에 따라서 어떤 특성, 이 3주체와 3여건의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노사관계의 특성이 결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3주체가 예를 들어서 기술적 특성, 예를 들어 기업이나 물건이나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이제 총 비용 중에서 이 기업이 생산을 할 때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노사관계가 안정적일까요? 불안정적일까요? 불안정적일 가능성이 크겠죠. 또는 시장 또는 예산 제약, 기업이 처한 시장이 어떤 경쟁적 시장이냐, 혹은 독과점적 시장이냐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또 달라질 여지가 있고요. 특히 이제 독과점 기업인 경우에 아무래도 예산 제약이 좀 덜하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비교적 좀 덜 대립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 또 각 주체 간 세력 관계,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의 세력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정부가 노조 친화적이다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친화적이다든지 이런 어떤 관계들, 서로 맺고 있는 관계들에 따라서 노사 관계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지가 달라진다고요. 결국에 이 3주체와 3여건이 이 3주체와 3여건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규칙과 이데올로기,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규칙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노사관계 3주체가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어떤 사상이나 관념을 이데올로기라고 하고, 이 주체 간 공통적인 이데올로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사관계는 안정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한 어떤 선진국일수록 시행착오들이 많으니까 이데올로기 교집합이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겠죠. 어쨌든 이 3주체, 여기 위에 나오는 3주체와 그 다음에 또 3여건의 결과로서 규칙과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보면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그래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뭘 물어보겠어요? 3주체가 뭐냐? 3여건이 뭐냐라고 물어보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3주체는 이제 근로자 노동조합, 경영자 그 조직,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정부고요. 그다음에 3여건은 기술적 특성, 시장 예산 제약, 그다음에 각 주체 간 세력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결정에 따라서 규칙과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이원적 노사관계론 한번 보면요. 제2절 1차 관계랑 경영자 종업원 관계로서 협력적 우호적 관계, 그다음에 2차 관계란 경영자 노동조합 관계로서 대립적 투쟁적 관계요. 노사관계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의 협력적 관계와 분배 대립 관계를 명확히 한 이론이다. 만들어낼 때는 협력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낸 것을 분배할 때는 다시 대립적 관계로 돌아간다라는 이론이고요. 그 밑에요. 더 알아보기 보면 뉴딜적 노사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1935년 전국 노사관계법이 제공된 이후에 확립된 미국의 노사관계를 뉴딜적 노사관계라고 한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하거든요. 결국에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게 주로 이제 미국의 어떤 노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풀이하고 기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조합 역사예요. 이것도 그냥 너무 이제 외운다, 암기한다라고 듣지 마시고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이면은 뭐가 생각나요? 자유의 나라죠. 자유의 나라. 자유의 나라니까 자유의 나라답게 노동조합 활동 같은 거 아주 자유롭게 허용했을 것 같죠.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역사가 이 1800년대부터 미국의 어떤 역사와 함께 했는데, 사실상 이 사용자나 정부 측이 노동조합을 끈질기게 저지하고 탄압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했고요. 실제로 1800년대쯤 되면 이제 철도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 미국의 철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속도를 이제 만들고 이런 자본가들이 또 장난 아닌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경쟁도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 가만히 냅뒀을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착취하고 탄압하고 이랬다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전국 규모의 총파업 같은 게 발생을 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뭐 군대도 동원되고 수백 명, 수천 명씩 사상자가 나온 사태가 계속 반복됐어요, 이 당시에.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찾아왔다고요? 대공황이란 게 찾아왔죠. 대공황 하면 우리 뭐 언제 봤어요? 이전에 실업파트에서 봤죠.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부상한 학파가 있었어요. 그 학파가 뭐였어요? 케인즈주의 케인즈 학파였어요. 케인즈 학파는 뭐? 어떤 거? 총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 실업과 경제난을 해결을 해야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제 대공황 시대의 노동조합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것과 관련이 되죠. 케인즈 학파 역시도. 우리가 뉴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러니까 실업과 관련해서 대공황이 터지고 이러니까 기존의 이론들은 뭐였어요? 고전 학파. 야, 내버려둬라. 시장이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리를 찾아갈 거야. 이런 이론이었는데 케인즈가 나타나면서 야, 기다리면 다 죽어. 다 죽어.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라는 케인즈주의, 이런 케인즈주의가 어떤 경제나 정치적 기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뉴딜 정책이라고 배웠다고요. 그렇죠? 어쨌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대공황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제 대량의 실업 상태와 낮은 근로자의 어떤 복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방관한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뉴딜 정책을 펼쳤다고요. 경제적으로 뭐 댐, 발전소 이런 기반 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유효수요 부융 정책 같은 걸 취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노사관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나빴다고 아주 험악했다고요. 그렇죠? 죽고 막 맨날 부당노동행위 같은 거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뭐예요? 이제 근로자들의 근로 3권을 탄압하는 이제 사용자의 불법적 행위예요. 부당노동행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노동법에도 정해져 있는데 뭐 노동조합의 활동에 어떤 지배하고 개입하고 뭐 불이익 취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당 노동행위하고 단체 교섭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고 이러니까 불만이 엄청나게 쌓인 상태에서 파업하고 그 정부를 탄압하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야 이거는 결국엔 이러한 흐름들은 경제적 흐름을 방해하는 저해한 요소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위기 속에서 서로 협동하기를 좀 꺼려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협동할 수 있게 하자라는 조치로서 노동조합 성장을 좀 가능하게 하자라는 차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가져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기업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 노동행위 같은 거 이런 걸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내놓았어요.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와그너법이라고 해요. 와그너법. 이것에 힘입어서 노동조합은 이후에 미국에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후에 뭐 또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산업의 부흥기들을 거치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산별 노조가 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런 계기들이 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노사관계의 어떤 대타협을 이루고자 했다고요. 와그너법은 이후에 뭐 이제 뭐 뉴딜적 노사관계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뉴질적 노사 관계고요. 뉴질적 노사 관계를 설명드린 이유는 뒤에 나올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어지기 때문이고 어쨌든 그다음에 보면요. 제3절이요.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파협대 혹은 뭐 파위대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위대. 얘는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옵니다. 필기와 실기에 두루 나와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파급 효과. 노동조합이 조직되면서 노동조합 조직 부문의 상대적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문으로 이동하여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 이 임금을 하락시키는 행위. 그 효과. 파급 효과 그려드리면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우니까 여기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 노동조합이 조직된 부분, 여기 비조직 부문. 이렇게 구분이 되고 수요와 공급이 원래는 같은 지점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W0와 L0 수준으로 임금과 고용량이 같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조직 부문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면서 임금을 W0에서 W1 수준으로 그냥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정이 되죠. 여기서 결정이 돼서
요만큼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은 실업자가 되는 거죠, 실업자. 여기서 고용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노동 수요에서 요만큼에서 고용이 되게 될 테니까 요만큼은 실업자가 돼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여기로 넘어가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이렇게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금은 떨어지고 고용량은 뭐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임금을 저하시킨다고 이렇게 임금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파급 효과예요. 파급 효과.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협 효과, 위협 효과. 비조직 부문. 조금 전에 비조직 부문에서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의 위협을 받아서 기존에 야, 니네 만들지 마. 우리가 잘해 줄게. 이러면서 아예 그냥 미리 올려져 버린다는 거죠. 그걸 위협 효과, 임금 상승되는 효과. 비조직 부문에서 임금 상승이 기대되는 효과. 그다음에 대기 실업 효과. 비조직 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높은 임금을 지급한 조직 부문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여 비조직 부문 기업을 사직하고 조직 부문에서 실업 상태로 대기하는 거. 난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해서 비조직 부분에서 사직하고 여기 와서 조직 부분에서 대기한다고요. 이걸 대기 실업 효과, 파위대로 꼭 기억하세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더 알아보기 가끔 나옵니다. 가끔 노동조합의 두 얼굴, 노동조합이 독점자, 또 이제 노동 공급을 독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노동 공급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이니까 노동조합은 독점자로서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고요. 또 생산성을 높이기도 한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를 두 가지 동시에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뭐 이론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경제적 조합주의라는 거예요. 경제적 조합주의. 이게 좀 어렵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과 이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노동운동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때요? 이전에 미국의 노동자들, 이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총파업 같은 거 하면은 가만 냅뒀다고요? 아니면 이걸 적극적으로 탄압했다고요? 군인, 경찰 이런 거 도입 이제 투입해가지고 그냥 때려잡았어요. 때려잡았어요. 이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운동 초창기에 투쟁을 할 때는 당연히 요청을 해봤겠죠. 우리를 좀 인정해달라. 우리가 잘 단결하고 이럴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 이렇게 정부 측에 요구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안 해본 건 아닌데, 어떻게 나왔다고요?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걸 그냥 두드려 팼어요. 두드려 패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또 어떤 뭐 법원이나 이런 데서 뭐 아주 이제 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도 뭐 노동자당 이런 것들 만들고 경제적으로 목소리를 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것도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이렇게 어떤 실패의 역사 속에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내가 정부한테도 요구해보고 당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법원에다가 이제 우리의 요구를 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다 결국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다고요. 이러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노동조합 사람들은 국가나 법원이나 뭐 정부기관에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요구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겠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정부 이런 데들한테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 독립해서 자본가들이랑 협상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현명하겠다. 우리의 요구를 어떤 뭐 정부 정책 이런 것들로 소화하고자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본주의자들을, 그러니까 자본가들, 회사들 이런 사람들을 결국 인정하고 일종의 이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인정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우리의 요구들을 충분히 좀 소화해 줘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협력적 관계 이런 것들을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이후에 뭐 어떤 2차 세계대전, 대공황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뭐 미국 경제가 화랑에 또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노동자들이 더 중요하게 되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굳이 대립적 관계를 취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협력적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노동자들이랑. 그러니까 어때요? 어때요? 미국의 노동조합의 어떤 이 체제 자체는 정치적으로 막 어떤 뭐 어떻게 뭐 정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뭐 정부 자체를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간다 아니면은 어떤 이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영권도 인정을 하는 그 속에서 협력적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이익을 가져오자라는 것을 택했다고요. 후자고요. 후자가 바로 경제적 조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조합주의. 물론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적 조합주의라고 해요. 정치적 조합주의. 아까 철도 파업 같은 거 막 하면서 실제로 두드려 맞고 죽고
않고 막 이랬던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중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서 '야 자본주의 날 이렇게 대하네. 다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마르크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이런 뭐 이념이나 이런 정당들에 속해서 '자본주의 체계를 부셔버린다.'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뭐 혁명적 조합주의 뭐 혹은 이런 어떤 극단주의적 정치적 조합주의의 형태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노사 관계의 특징은 뭐다? 결국에 경제적 조합주의라는 거라고요. 경제적 조합주의. 첫 번째 의 한번 읽어 볼게요. 경제적 조합주의는 현존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틀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본가와 협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포함한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야, 니네 인정. 근데 최대한 많이 줘.'라는 입장이란 거죠. 최대한 많이 줘. 특징 이해 대립의 관계로 기본적으로 보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해 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이다. 우리 나름대로 협력적 관계야. 그다음에 단체협약 교섭과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한 노조원의 경제적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비판점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어떤 노조의 지위 향상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차원이 이 성격이 더 강하니까 그렇죠. 요런 것들이 경제조합주의를 취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뭐 시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다음에 경영 정권 인정하고 경영 참여를 회피한다. 야 자본주의 인정한다고요. 자본주의 인정하고 니네 잘 굴려보자. 우리도 철저하게 협조할게. 다만 뭐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줘. 이런 입장이라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요. 노동조합의 유형 한번 보죠.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조합의 유형으로 보면 필기에 가끔 나옵니다. 1번 직종별 노동조합. 같은 직업 종류를 가진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노동조합이다. 가장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직종별 노동조합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의 일반화된 형태는 아니에요. 이 직종별 노동조합은. 우리 어렸을 때 옛날 거 사회 뭐 그 역사 이런 거 보다 보면 길드라는 개념이 나오죠. 길드. 뭐 여기서 이제 이 길드가 이제 장인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장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노동력을 통제하고 그쵸? 그다음에 뭐 비장인들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뭐 시초라고 보여져요. 직종별 노동조합의 시초는 그런 것들이죠. 가장 오래됐다. 장점 보면 동일한 직종에 뭐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 교섭과 내용이 명확하고 조직력이 강하여 어용화될 가능성이 적다. 아무래도 조직력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네 비슷한 장인들끼리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끈끈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배타적이겠죠. 다만 단점으로서. 그리고 기업을 초월한 조직이어서 사용자와 관계가 희박하다. 됐고요. 산별노조, 산별노조. 산별노조는 산업의 동일 산업, 예를 들어 뭐 금속 혹은 뭐 철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산업별의 노동조합의 그 산업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서구에서 가장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산별노조 힘이 굉장히 세고 이런데 어쨌든 장점으로는 산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대하죠. 거대 조직의 힘이 세요. 힘이 세고 교섭력의 산업별 통일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조직이 형식적 단결에 그치는 경우 교섭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는 있고 직종 간 분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죠? 됐고 기업별 노조.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형태는 뭐다? 이거 중요해요.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뭐 물론 뭐 초기업별 노조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기본적 단위는 기업별 노조, 기업에 있는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 어디 땡땡 전자 노동조합 이런 식으로, 어디 땡땡 의료원 노동조합 이런 식으로요. 장점, 개별 기업 사정을 반영해 단체 교섭을 한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의 체결이 용이하다. 뭐 산별 같은 경우에는 각 산업의 기업들마다 조금씩 특수성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어디는 뭐 임금 여력이 좀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하다 보니까 내부적 사정이 이런 걸 굉장히 잘 알죠. 그러니까 단체 협약 체결이 좀 용이하다. 그다음에 사용자 관계가 밀접하여 노사 협조에 공헌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직종 간 반복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어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용화. 그러니까 사용자의 말을 잘 듣는 어용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단점이에요. 됐고요. 넘어가 보면 단결 강제 유형이에요. 단결 강제 유형. 노동조합의 근로 3권이라고 하면요. 근로 3권. 뭐가 있을까요? 단결권,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 그다음에 단체 행동권 이렇게 있어요.
단체 행동권이에요, 행동권. 일단은 모여야죠. 모여서 사용자가 교섭하고 우리가 원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교섭을 하게 되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 단체 교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뭘로 나간다? 단체 행동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 근로삼권이라는 건요, 각각 개별의 권리라기보다는 어쨌든 일체적 지위에 있는 권리 정도로 보여져요. 근데 굳이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뽑으라면 일단은 이거요.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잖아요. 그죠? 힘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조합원을 어떤 조치들을 해요. 조치들을 하는데 이게 바로 단결 강제라는 거예요. 단결 강제. 단결 강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실기에 가끔 나오는데, 오픈숍은 사실 단결 강제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냥 일반적인 제도예요. 그냥 뭐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금 이 숍제도, 단결 강제라고 하는 것들이 뭐다? 조합원을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한 제도예요. 그다음에 클로즈드 숍, 이게 진짜 엄격한 거.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있는 사람만 고용할 조건으로 하는 제도. 뭐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유니온숍, 이게 우리나라 가장 일반적이에요.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내에, 그러니까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고용은 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해서 입사하게 되는 거죠.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제명 탈퇴당하는 경우에 해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 유니온숍이 그래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에이전시샵이라고 있고요. 강제되진 않는데 비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비는 내라. 그 외에도 뭐 조합 우대 조항이라고 해서 프리페런셜 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네 가지 정도만 기억을 꼭 해두자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됐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난다.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한다. 노동자의 기호와 가치관이 변화한다. 이게 필기에 가끔 나오거든요. 필기에.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자고요.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단체 교섭의 유형이요. 단체 교섭의 유형. 단체 교섭을 할 때, 그러니까 모였어요. 일단 모였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교섭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교섭을 할 거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일단 노동조합이 있는데 여기 사안별 연합단체라고 할게요. 연합단체가 있고 그 밑에 노동조합이 속해 있는, 기업별 노조가 속해 있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땡땡 뭐 민주노총 혹은 한국노총 밑에 산하 뭐 이제 어디 노조, 이런 식으로 이 연합단체가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단체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조를 기업별 노조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단체. 예를 들어 경총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에 각 기업이 있죠. 기업. 요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제 뭘 한다고요? 얘네들이 교섭을 하는데 교섭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기업별 교섭이요. 기업별 교섭은 어디예요? 요게 기업별 교섭이에요. 여기랑 여기. 그냥 단일 기업 노조와 그 기업이 교섭하는 형태가 기업별 노조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섭. 산업별 또는 직종을 토대로 전국 단위에서 조직된 산별 노조, 직종별 노조, 전국 차원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것. 여기 위에서 하는 게 뭐다? 통일교섭이다. 그다음에 공동교섭. 단위 노동조합과 상급 단체가 독자적인 단체 교섭권을 기초로 같은 장소에서 일시에 개별 사용자와 교섭한다. 그러니까 집단 교섭 먼저 볼게요. 집단 교섭은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여러 개의 기업별 단위 노조가 그에 대응하는 여러 사용자와 하나의 교섭 장소에서 동시에 교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개가 있고 여기도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교섭하는 거. 이게 이제 집단 교섭이고요. 대각선 교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응할 만한 사용자 단체가 없거나 이러한 사용자 단체가 있더라도 각 기업별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별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이다. 공동교섭이 이거고요. 공동교섭이 이런 식으로 교섭을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대각선 교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합단체와 기업 간의 교섭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각선 교섭. 대각선 이거, 공동은 이거, 그다음에 통일은 이거, 그다음에 기업별 교섭은 이거, 이렇게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더 알아보기 보면 사용자 채용 제한이라고 있는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쟁의행위라는 거예요.
나와요. 쟁의행위. 이제 모여서 교섭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근로조건을 쟁취하지 못했다. 이런 뭐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파업으로 나아간다고요. 파업으로. 파업을 할 때 파업을 해요. 파업이 뭐예요? 근로 제공을 중단하는 게 파업이죠. 근로 제공을 대충대충 한다. 태업. 근로 제공을 완전 전면 중단한다. 파업. 그 외에 부수적인 뭐 피켓팅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어요. 직장을 점거한다든지 이런 부수적 행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다? 기본적으로는 근로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근로 제공을 거부하면은 결국에 사용자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생산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손실을 만회하고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을 끌고 와서 야, 니네 파업해라. 우리는 그냥 끌고 와서 일 시킬게. 이렇게 되면은 노동조합의 파업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끌고 오는 거 하게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둬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자의 채용 제한, 채용 제한.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할 수 없다. 또 업무를 하도급 주거나 도급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지 근로자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8절 이제 파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파업의 비용이요. 파업의 비용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적 비용은 노동조합의 사적 비용은 노동소득 내가 결국에 근로 제공 자체를 중단하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내가 임금 받을 게 없죠.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감소된다. 그러나 파업 기간에 다른 데 가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일부 그 비용, 사적 비용이 감소될 수는 있다. 그다음에 사용자 측 사적 비용은 생산 중단에 따른 이용 감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파업 기간 중 재고 처분을 통해 사적 비용 감소할 수 있다. 다만 근데 문제는 재고 처분을 통해서 내가 재고를 쌓아놓은 걸 처분하면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재고도 털어버릴 수 있죠. 근데 재고를 쌓을 수가 없는 업종들, 예를 들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사적 비용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서비스업 이 제조업보다 아무래도 파업에 따른 비용이 사적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재고가 없잖아요. 서비스업의 재고를 어떻게 써야 할 건데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중단으로 국민경제 차원의 소비나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재고가 없으므로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큰 것이 보통이다. 요게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업 이론이요. 파업을 어떻게 할 거냐. 힉스, 카터 챔벌린, 매블리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힉스 모형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임금이고요. 웨이지가 있고 여기 뭐 타임이라고 할게요. 시간 t. 그러면 결국에 곡선이 어떻게 됐냐? 곡선이 사용자 곡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생겼고요. 이게 양보 곡선. 사용자의 곡선이에요. 노동자의 곡선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생겼어요. 이게 뭐다? 이게 저항 곡선. 이게 근로자, 노조의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여기에 임금과 시간이 결정된다. 파업에 따른 임금 결정되고 파업 기간이 결정된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에 뭐예요?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용자는 임금을 점점 올리면서 이제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려고 할 거고 이 노동조합 역시도 내리면서 협상하려고 할 테니까 이 지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힉스의 파업 이론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고요. 카터 챔벌린 모형도 쉬워요. 노동조합 요구를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이 노동조합 요구를 수락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당연히 더 커야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거부를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커야 된다.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커지면 뭐 이제 야 거부해?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블리 이론 한번 보죠. 매블리 이론. 노동자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클 때 파업이 발생한다라는 이론인데 결국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사용자, 여기 근로자, 그러니까 여기가 사용자가 첫 번째 제시한 임금 구간이에요. 우린 이만큼 줄게. 낮죠.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여기 제로고 여기 100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 근로자 야 100만큼 줘 라고 한다면 여기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사용자는 여기까지는 늘려줄 의향이 있고 여기 사용자 1이고 근로자 입장에서 여기까지 내려줄 의향이 있다. 여기 근로자 1이에요. 이러면 여기는 양의 계약 영역이죠. 이 어딘가에서 결정될 수 있겠죠, 임금이. 그쵸? 근데 여기가 만약에 근로자가 아니라 여기가 사용자 1이고 여기가 근로자 1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 경우 는 음의 계약 영역이죠. 어디에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파업이 발생한다.
그쵸? 요 이론이에요.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보고 이제 노동시장론 마무리하고요. 노동관계법규 보도록 할게요. 노동관계법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됐고 조금만 쉬었다가 노동관계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